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하는 정경유톡 시즌2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는 오늘,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인데요. 현재로서는 4선의 김태년, 정성호 의원, 3선의 전해철 의원의 삼각구도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경선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예, 우선 이제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그게 일단 눈길이 좀 가죠. 그러니까 지금 3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정성호 후보자는 비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 경우에는 이제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문이라 하더라도 뭐 핵심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 차이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크게 이제 구도로 봤을 때 이제 친문이냐 비문이냐 그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될까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왜 이게 이제 주목이 되냐 하면 이제 친문이 되느냐 비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청 관계가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예컨대 뭐 원내대표가 이제 친문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뭐 좋게 이야기하면 당청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고 뭐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잘 되겠죠. 네. 당청 간의 어떤 뭐 협력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 구도가 훨씬 더 좋긴 한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지점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그냥 청와대의 뭐 연락사무소, 예, 그러니까 국회 여의도 출장소, 사무소, 예, 뭐 출장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또 당청 관계에서도 계속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뭐 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친문 핵심이 예를 들어서 그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 그게 더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러므로 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대부분 옳다 하더라도 가끔은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사실은 약간 좀 방향성도 다시 잡아주고 이런 거를 여당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비문계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이라고 해봐야 이제 그렇게 수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여서 뭐 비문이 된다 하더라도 친문하고 뭐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문계가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원내대표의 성격에 따라서 당청 관계가 약간 좀 그 갈등을 좀 빚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좀 건전한 비판 이런 것도 좀 이제 가능함으로써 해서 당청 관계가 오히려 조금 더 건전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 초선 의원들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 민주당이 뭐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식 입장을 낼 때 말씀해 주신 그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그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초선들이 영향을 끼치고 또 그동안 친문 대 비문 나눠졌던 그런 계파 구도를 좀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중에 그 청와대 출신들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내지는 뭐 이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네. 좀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그 성향을 보게 되면 친문 계파주의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뭐 청와대에서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거 이번에 이제 당선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목청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안 그래도 친문과 비문 간의 이제 균형이 좀 많이 깨진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친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더욱더 이제 친문 주도로 당이 운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그 초선들이 뭐 그야말로 좀 다양성을 좀 추구를 해서 좀 성향이 조금
뭐 중도 성향도 좀 들어오고 예를 들어 약간 보수 성향인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인재 영입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조금 달라졌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순혈주의는 더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청 간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너무 이 당청이 좀 밀착을 해서 건전한 그 견제 기능까지 못하게 될 우려가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좀 주목할 점이 위성 정당인 그 더불어시민당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의 네. 여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달 15일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더불어시민당의 참여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람들이 뭐 더해진다 그래서 결과에 과연 크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기본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명단을 내려보낸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제 그 소수 정당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숫자는 뭐 사실은 미미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간판은 다르지만 뭐 한 식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혈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결과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비문계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3파전인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본선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비문계 표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 전에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문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파전에서 뭐 결선 투표에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3자 대결에서 네. 일단 뭐 포함이 돼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친문계 표심은 하나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비문계 원내대표가 탄생하기는 좀 오히려 지난번 그 원내대표 경선 때보다도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선의 선대위원장이었고 또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당선자가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그 전 총리 자체가 당내 조직 기반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뭐 친문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친문들을 뭐 그러니까 친이낙연계로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변신을 시켰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영향을 행사해서 원내대표를 뭐 네 사람을 심고 이런 식의 구도는 현실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뽑히는 게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공수처위원장 인선, 공수처장 인선도 있고 21대 국회 원 구성도 있고 역할론을 꺼낸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친문계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탄생이 될 거다라고 본다면 그 원내대표가 할 일은 뭐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은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제도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국회에서 입법이 거의 완료가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남은 건 그야말로 이제 공수처를 빨리 만드는 것, 이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계 내지는 그 친조국 성향의 후보자들이 또 많이 거론한 게 언론 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그 검찰과 언론의 유착, 그래서 검언 유착 뭐 이 의혹도 지금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문계
인사들이 꽤 많아요. 네네. 청와대 출신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언론 개혁 관련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언론 개혁하는 과정에서 언론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과거 그 참여정부 시절하고 비슷한 상황이 좀 전개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친문들로서는 그때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못한 것이 굉장히 좀 한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핵심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도 높게 추진하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그와 더불어서 뭐 당장은 이제 코로나19 네. 사태와 관련한 특히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방점이 좀 옮겨가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와 관련한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당이 장차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과연 성공할지가 사실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비대위를 출범시켜 놓고서는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속적으로 계속 비대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근본적으로 변했냐?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계 영향력 여전하고 또 그 잔재 잘 해소를 못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뭐 그거를 제대로 해냈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인적 쇄신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못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총선 전에 이런 인적 쇄신, 또 네. 확실한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확 다 바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진입한 그런 새로운 보수 성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이제 혁신을 하고 이런 것에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미진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서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는데도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이제 대권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건데 당 밖에서 대권 주자를 발굴을 해서 당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키워내는 그것이 쉽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당내에도 상당히 그 대권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주도로 좀 다 끌고 가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결국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량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20대 국회 그 원내 지도부, 20대 국회 네. 통합당 원내 지도부인데 앞으로 21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21대 국회 당선자들이다. 네. 근데 21대 당선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대위 체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당이 당선인들만의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의원들만의 것도 아니고 당선인만의 것도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뜻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이제 관례 같은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금 뭐 어차피 당은 뭐 현역들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이런 인식이 좀 지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인식 자체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당연히 혁신한다라고 전제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뭐 필요하다면 전당원 투표 뭐 이런 걸 요즘에 온라인 투표 가능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차라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는 게 맞지. 이거를 의원총회에서 해서 뭐 지난 국회 20대 국회 뭐 현역들 중심으로 결정 내리는 것도 그렇고 또 당선인들만 모아서 또 이 사람들 의견이 그렇다 그래서 그 결정 내리는 것도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40대 기술론인데요. 네. 이것을 두고서는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을 차기 대선 주자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0대 기수 특정 인물들을 내심 이제 꼽아놓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정도의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름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식의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특정 아직 했는지까지 여부는 좀 잘 모르겠으나 인물군들 몇몇 정도는 좀 마음속에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머지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시효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건 좀 이제 과한 얘기고요. 뭐 대선 나와서 한번 떨어지면 그는 다시는 기회가 없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사실은 그 실패했다가 성공한 거고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죠. 그랬던 거고 뭐 당내 경선에서 쓴맛 보고 다시 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선거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40대 기술원이 그럼 딱 정답이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40대도 어떤 40대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무조건 젊다는 것이 국정을 잘 이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등식이 성립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요 선진국의 지금 뭐 총리라든가 뭐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젊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야 이제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뭐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도 뭐 그 필요성에 이제 동의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되지 아니한 40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이 좀 조정이 될 거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약간 좀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까지 미래통합당이 변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런 이제 위기감을 이제 당 구성원들에게 좀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봤던 정경유톡 시즌2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돌아올 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